혼혈 애기 갖게 해줄게. 너희 동양 여자들 우리 백인 유전자 좋아하잖아.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의 여군 팀장 하수진 대위. 그녀는 동맹이라 믿었던 미군 군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치욕적인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단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지옥의 여신 칼리라 불리는 707의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계신가요? 편안하게 시청하시면서 댓글로 여러분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의 기분 좋은 순간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강원도의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해발 700m 고지에 자리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의 연병장은 이제 막동이 터오는 여명 속에서도 질서정연한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 독수리 훈련의 열기는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 중심에 하수진 대위가 있었다. 17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 짧게 자른 머리카락 아래로 날카롭게 빛나는 눈매는 검은 베레모의 자부심 그 자체였다. 그녀는 대한민국군 역사상 최연소로 707특임단 대테러 팀장을 맡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부대 내에서는 그녀의 신기에 가까운 전투 기술과 얼음장 같은 냉철함에 경의를 담아 파괴와 창조의 여신 칼리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테러리스트가 아닌 동맹이라는 이름의 오만함이었다. 미 육군 특전부대 그린벨의 소속의 알파팀이 훈련 파트너로 배정된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시작되었다. 특히 알파팀의 팀장 데이비드 밀러 대위의 시선은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로 가득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뼈조각이 굵어진 베테랑인 그는 동양의 작은 나라, 그것도 여자가 자신들의 파트너라는 사실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했다. 이봐, 꼬마 아가씨. 사격 훈련을 마치고 총기를 손질하던 수진의 등 뒤로 능글맞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밀러 대위의 부관인 마이클 중사였다. 그는 질겅질겅 껌을 씹으며 동료들과 함께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 작은 손으로 총은 제대로 줄 수 있겠어? 오빠들이 지켜줄 테니 이따 다른 거나 잡아볼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주변을 채웠다. 수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감정적인 대응은 그들이 원하는 바일 뿐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K1A 소총을 분해하고 결합했다. 기름 냄새와 쇳소리가 그녀의 침묵을 대변했다. 왜 말이 없어? 부끄러워? 이번에는 밀러 대위였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으로 수진에게 다가왔다. 걱정 마, 훈련 끝나면 내가 특별히 신경 써줄 테니까. 원한다면 미국 국적도 갖게 해줄 수 있어. 내 아이를 낳아준다면 말이지. 푸하. 미군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메웠다. 미국 국적, 아이를 낳아준다는 말은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선 인종차별적인 모욕이었다. 그들의 눈에 하수진 대위는 동등한 전우가 아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정복할 수 있는 전리품 정도로 보일 뿐이었다. 혼혈 애기 같게 해줄게. 너희 동양 여자들, 우리 백인 유전자 좋아하잖아. 눈도 커지고 코도 높아지고. 영광인 줄 알아. 임신시켜줄게. 군 생활 힘들 텐데 애 낳고 편하게 살아. 수진의 팀원들이었던 강민준 상사와 박철규 중사가 주먹을 불끈 쥐며 앞으로 나서려 했다. 하지만 수진은 눈짓 하나로 그들을 제지했다. 분노는 가장 어리석은 대응 방식이다.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 저들의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밀러 대위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나 증오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과도 같았다. 훈련에나 집중하지, 밀러 대위. 당신의 그 더러운 입이 당신의 목숨을 구해주진 않을 테니. 밀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렬한 저항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코웃음을 치며 받아쳤다. 입만 살았군. 실력으로 보여줄 자신은 없고
좋아, 그렇다면 내일 있을 고공 강화 훈련에서 증명해봐. 살아남는다면 말이지. 그 말을 끝으로 미군들은 다시 한번 조롱의 웃음을 터뜨리며 돌아섰다. 수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그래, 내일. 내일이 바로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투지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고공 강화 훈련 브리핑이 진행되는 막사는 전날보다 더욱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였다. 오늘의 훈련 목표는 명확했다. 수송기를 타고 해발 1만 피트 상공까지 올라가 목표 지점인 독수리봉 정상을 향해 자유 강화를 실시, 가장 먼저 정상에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기를 꽂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이었다. 독수리봉은 험준한 산악 지형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정확한 강화 지점 포착과 악명 높은 산악풍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특히 한치의 오차라도 발생하면 깊은 계곡이나 울창한 원시림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극도로 위험한 훈련이었다. 브리핑을 진행하는 교관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밀러 대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들고 일어섰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교관님, 단순한 훈련으로 끝내기엔 좀 심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알파팀과 707팀 간의 작은 내기를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한국군 지휘관의 얼굴에 잠시 불쾌한 기색이 스쳤지만 동맹군 팀장의 제안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어떤 내기지, 밀러 대위? 간단합니다. 이번 고공 강화에서 이기는 팀이 상대 팀에게 어떤 명령이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군 규율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예를 들면 진 팀은 이기는 팀의 전투화를 일주일 동안 반짝반짝하게 닦아준다거나 하는 그런 소소한 재미 말입니다. 그의 말은 소소한 재미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명백했다. 707팀, 특히 하수진 대위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겠다는 속셈이었다. 우리 미군이야 수백 번도 더 해본 할로 강하지만 한국군은 어떨지 모르겠군요. 특히 여군에게는 좀 버겁지 않을까 싶은데. 밀러는 보란듯이 수진을 쳐다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 막사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았다. 707 팀원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때였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침묵을 지키던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습니다. 그 내기 받아들이죠. 순간 막사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밀러 대위조차도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시시껄렁한 벌칙은 재미없으니 좀 더 화끈하게 가죠. 그녀는 천천히 밀러에게로 걸어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군화 소리가 막사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만약 우리가 이긴다면 밀러 대위 당신과 당신 팀원 전원이 연병장 중앙에 속옷만 입고 서서 대한민국 707 특임단은 세계 최강이다라고 100번 외치도록 하죠. 물론 우리가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국방부 홍보 자료로 쓸 겁니다. 뭐라고? 밀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이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미군, 특히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그린베레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수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밀러의 귓가에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속삭였다. 그리고 만약 당신들이 이긴다면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밀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어제 당신이 말했던 그 제안 받아들이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과 하룻밤을 보내주겠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막사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은 듯 했다. 한국군 팀원들은 경악했고 미군들조차도 수진의 폭탄 선언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의 명예, 군인의 자존심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건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대위, 지금 제정신이야. 강민준 상사가 다급하게 그녀를 말렸다. 하지만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밀러는 잠시 충격에 빠졌지만 이내 광기 어린 희열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는 이 동양인 여자가 겁을 먹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 생각했다. 감히 자신에게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이것은 그녀를 합법적으로 짓밟고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하. 좋아. 아주 좋아. 그 팩이 마음에 드는군. 밀러는 큰 소리로 웃으며 수진의 제안을 덥석 물었다. 모두 들었나? 하수진 대위가 직접 약속했다. 만약 우리가 이긴다면 그녀는 내 것이 되는 거다. 하지만 우리가 진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두 나라 특수부대의 자존심과 한 여자의 모든 것을 건 위험천만한 내기가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성사되었다. 수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 속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오만함의 대가는 처절한 법이지, 밀러.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지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거대한 수송기의 엔진음이 지축을 뒤흔들었다. 짙은 국방색으로 칠해진 동체는 강원도의 푸른 하늘을 가르며 서서히 고도를 높여갔다. 기체 내부는 작전 개시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완전 무장을 갖춘 707 특임단과 그린벨의 알파팀 대원들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밀러 대위와 그의 팀원들은 자신만만했다. 그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들에게 할로 강화는 수없이 반복해온 일상과도 같았다. 특히 고공 강화 교관 자격까지 갖춘 밀러에게 이번 내기는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게임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힐끔힐끔 수진을 쳐다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이 기대되는군, 칼리. 반면 하수진 대위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 집중했다. 바람의 흐름, 기체의 미세한 진동, 그리고 자신의 심장 박동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이 끝나 있었다. 고도, 풍속, 풍향,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 모든 변수가 완벽하게 계산된 하나의 공식처럼 정리되었다. 707 팀원들은 말없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하수진 대위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왜 칼리라고 불리는지. 그녀는 결코 무모한 도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 목표 고도까지 1분 전, 조종석에서 전달된 목소리가 기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대원들은 일제히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종 장비 점검에 들어갔다. 기체 후미의 램프가 열리자 눈부신 햇살과 함께 상공의 차가운 공기가 비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발 아래로는 장난감처럼 보이는 푸른 산맥과 구름이 펼쳐져 있었다. 준비. 강화 통제관의 외침과 함께 대원들은 램프 끝으로 이동했다. 가장 먼저 뛰어내릴 조는 밀러 대위가 이끄는 미군 팀이었다.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아가씨. 침대 따뜻하게 데워놓고 기다려. 밀러는 마지막까지 수진을 향한 조롱을 잊지 않고 여유롭게 손을 흔들며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그의 팀원들도 차례차례 그의 뒤를 따랐다. 이제 707팀의 차례였다. 하 대위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강민준 상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나지막이 하지만 팀원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 저 오만한 미국 놈들한테 똑똑히 가르쳐 줄 테니까. 대한민국 특수부대는 어떻게 싸우는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하. 신호와 함께 수진의 몸이 수송기를 벗어나 끝을 알 수 없는 푸른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거센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귓전을 때렸다. 몸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무서운 속도로 지상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이미 수십 초 먼저 뛰어내린 미군 대원들은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하강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여유롭게 대형을 갖추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저게 뭐야? 밀러 대위의 헤드셋으로 부팀장의 경악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밀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본 순간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일반적인 자유 강화 자세인 아치 자세가 아니었다. 몸을 T자 형태로 만들고 머리를 지상으로 향한 채 마치 한 발의 총알처럼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었다. 헤드다운. 오직 극소수의 베테랑만이 구사할 수 있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여 하강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초고난도 기술이었다. 젠장. 말도 안 돼. 밀러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헤드다운 자세에서는 일반 강화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하강하게 된다. 그만큼 지상과의 충돌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목숨을 건 기술이었다. 저 동양인 여자가 그것도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헤드다운으로 자신들을 추월하고 있었다. 슈! 수지는 마치 한 마리의 검은 매처럼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미군 대원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날카로운 바람의 흔적만이 남았다. 그 순간 수지는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밀러 대위와 눈을 마주쳤다. 산소곡을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밀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저것은 허세나 객기가 아니었다. 완벽한 계산과 수없는 훈련으로 다져진 절대적인 실력이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자신이 건드린 것은 겁먹은 사슴이 아니라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굶주린 아모랑이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지상은 무서운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독수리봉의 뾰족한 암봉과 울창한 침엽수림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펼쳐져 있었다. 일반적인 강화 지침상 최소 3,000피트 상공에서는 낙하산을 펼쳐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수진 대위는 여전히 헤드다운 자세를 유지한 채 지상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고 있었다. 미쳤어. 저 여자 자살할 셈인가? 상공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군 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 속도라면 낙하산을 펼친다 해도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면에 처박힐 것이 분명했다. 밀러 대위는 차마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볼 수 없어 눈을 감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마치 자석처럼 수진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두려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지상과의 거리가 불과 1000피트도 채 남지 않은 찰나의 순간.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진의 몸이 부드럽게 회전하며 순식간에 헤드다운 자세에서 아치 자세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등 뒤에서 피웅 하는 소리와 함께 보조낙하산이 터져나왔다. 급격한 감속으로 인해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엄청난 중력 가속도가 그녀를 덮쳤지만 수지는 비명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이어서 주 낙하산이 완벽하게 펼쳐지며 그녀의 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드럽게 허공에 떠올랐다. 그것은 인간의 기술이라고는 믿기 힘든 한편의 고개와도 같은 완벽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목표 지점인 독수리봉 정상을 향해 정확하게 접근했다. 강한 산악풍이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능숙한 조작으로 바람을 타고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쿵! 마치 한 마리의 나비가 꽃잎에 내려앉듯 그녀의 전투화는 단 한 줌의 흙먼지도 일으키지 않으며 독수리봉 정상의 작은 평지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낙하산을 정리하고 군장 배낭에서 태극기를 꺼내 암벽에 단단히 꽂았다. 펄럭이는 태극기 너머로 뒤늦게 낙하산을 펼치고 허둥지둥 내려오는 미군 대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잠시 후 밀러 대위가 엉망인 자세로 쿵 소리를 내며 거칠게 착지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펄럭이는 태극기와 그 옆에 서 있는 수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양국군의 지휘관들과 참모들이 탑승한 헬기가 정상에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707 부대장은 자랑스러운 미소로 수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반면 미군 지휘관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럴 수가. 미군 대원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압도적인 완벽한 패배였다. 그들이 조롱하고 무시했던 동양인 여군에게
그들의 자존심과 명예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수지는 말없이 밀러에게 다가갔다. 승자의 여유나 조롱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기는 내기지, 밀러 대위. 밀러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군인이었다. 군인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 내기는 내기지. 그는 패배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오늘 밤 자정. 훈련장 동쪽 출입구 근처에 있는 낡은 창고로 와. 혼자 무기도 통신 장비도 없이. 오직 몸만 와. 수지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그녀의 요구는 구체적이고 단호했다. 밀러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며 몸서리쳤다. 이것은 자신이 상상했던 달콤한 승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었다. 그 창고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복수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날 밤 훈련장은 유난히 고요했다. 낮의 소란과 열기는 간데없고 차가운 달빛만이 막사 위로 서늘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밀러 대위는 생활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한숨도 오지 않았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물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는 최고의 군인이었다.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었고 자신의 판단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하수진이라는 동양인 여군에게 그의 세계는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녀의 신기에 가까운 고공 강화 실력보다 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그녀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었다. 오직 몸만 와.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 말의 의미는 명백했다. 성적인 모욕. 자신이 그녀에게 던졌던 더러운 농담들을 그대로 되돌려주겠다는 경고였다. 어쩌면 그 창고에는 707 대원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줄지도 모른다.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하지만 그는 가야만 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패배자로서 그는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도망치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권총과 나이프, 무전기까지 모든 장비를 내려놓고 그는 오직 맨몸으로 생활관을 빠져나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동쪽 출입구 근처의 낡은 창고에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불길한 모습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삐걱거리는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은 생각보다 어둡지 않았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랜턴이 희미한 불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하수진 대위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전투복 상의를 벗고 검은색 민소매 티셔츠 차림이었다. 훈련으로 다져진 탄탄한 팔과 어깨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작은 휴대용 버너와 코펠 그리고 전투 식량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밀러는 꿀꺽 마른 침을 삼키며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다가 옆자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앉으라는 뜻이었다. 밀러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맞은편에 앉자 수지는 코펠에 담긴 뜨거운 전투 식량을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쇠고기 볶음밥이었다. 배고플 텐데 먹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밀러는 당황했다. 폭행이나 고문 혹은 끔찍한 성적 보복을 각오하고 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따뜻한 저녁 식사였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냥 먹어. 질문은 나중에.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밀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다. 긴장과 불안 속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터라 전투 식량은 꿀맛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오직 숟가락이 코펠에 부딪히는 소리와 랜턴의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낡은 창고 안을 채웠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그런 내기를 했지? 밀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은 편견 때문이었다고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여군이라서? 동양인이라서? 아니면 그냥 만만해 보였나? 수진의 추궁은 계속되었다. 밀러는 고개를 숙였다. 전부 다야.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진심 어린 사과였다. 수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 전장에서는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남자들보다 2배, 3배는 더 노력해야 하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역시 여자는 안 되라는 소리를 듣고. 나도 마찬가지였어. 살아남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독과 아픔이 묻어 있었다. 밀러는 처음으로 그녀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다. 내가 오늘 당신의 내기를 받아들인 건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모욕한 건 나 하수진 개인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나의 동료들과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조국 대한민국의 명예였기 때문이야.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밀러에게 다가왔다. 밀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내가 말한 하룻밤은 그녀는 밀러의 눈앞에 멈춰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었어. 당신과 나 단둘이 계급장 떼고 군복 벗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 앉아 대화할 시간. 서로의 오해를 풀고 진정한 전우가 될 수 있는 시간. 이게 내가 생각한 하룻밤의 의미야. 밀러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저급하고 비열했는지, 그녀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고결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미안하다 하대위. 진심으로 사과하지. 수지는 그의 사과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보여준 따뜻한 미소였다.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었던 벽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어색하지만 진솔한 대화가 오가면서 낡은 창고 안의 공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밀러는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했고 수지는 더 이상 그를 책망하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은 군인으로서 겪었던 각자의 경험과 고충을 털어놓으며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편견과 오만함의 껍질을 벗어내자 그곳에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2명의 뛰어난 군인만이 남아있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정말 끔찍했지. 눈앞에서 동료를 잃는 건 몇 번을 겪어도 익숙해지지가 않아. 밀러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당신은 그런 경험 있나? 있어. 수지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깊은 슬픔에 잠겼다. 707에 처음 임관했을 때 나를 유일하게 편견 없이 대해주던 선배가 있었어. 대테러 훈련 중에 내 실수로. 그 선배가.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다. 밀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동료를 잃은 슬픔의 무게를 그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국경과 성별을 초월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걱. 창고 밖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미세한 소리가 수진의 귓가에 포착되었다. 동물적인 감각이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쉿. 수지는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밀러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밀러도 베테랑 군인이었다. 그녀의 표정만 보고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수지는 조용히 몸을 낮추고 창고 벽의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검은 전투복을 입고 소음기가 달린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소리 없이 창고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1명, 2명, 최소 8명 이상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의 그것이었다. 젠장.
수진의 입에서 나지막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었다. 목적을 가지고 이곳을 급습한 정체불명의 특수부대였다. 어떻게 된 거지? 훈련 상황인가? 밀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아니, 저들의 복장엔 아무런 표식도 없어. 실전이야. 수지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비무장 상태라는 것이었다. 낡은 창고 안에는 몸을 숨길 곳도 무기로 쓸만한 것도 마땅치 않았다. 완벽한 도간에 든 쥐였다. 괴한들의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왔다. 이제 그들의 발소리가 창고 바로 앞에서 들려왔다. 계획이 있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밀러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탈출로를 찾고 있었다. 창고 뒤편에 낡은 나무벽이 있어. 저곳을 부수고 나간다. 내가 시선을 끄는 동안 당신은 무조건 숲으로 뛰어서 본대에 지원 요청을 해. 할 수 있겠나? 수진의 계획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맨몸으로 무장한 8명의 적들을 상대하겠다는 것이었다. 말도 안 돼. 같이 싸워야지. 명령이야. 지금은 당신이 한국군이고 내가 팀장이야. 내 말 들어.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람의 그것이었다. 밀러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알았어. 반드시 돌아오지. 약속하지. 죽지나 마. 수지는 짧게 대답하고는 창고 구석에 있던 낡은 쇠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유일한 무기였다.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고 섬광탄 하나가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엎드려. 수진이 외치는 동시에 섬광탄이 터지며 눈과 귀를 마비시키는 굉음과 섬광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다. 괴한들이 연기 속에서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바로 그 순간 수진은 미리 계산해 둔 대로 밀러의 등을 힘껏 밀쳤다. 지금이야. 뛰어. 그리고는 자신은 반대 방향 창고 뒤편의 낡은 나무벽을 향해 온몸을 던졌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썩은 나무벽이 부서지며 탈출구가 생겼다. 탕! 타타탕! 소음기 달린 총성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필사적인 도주를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생존이 아닌 적의 정체를 밝히고 동료들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의 시작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하수진과 데이비드 밀러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등 뒤에서는 낙엽을 스치는 적들의 추격 소리와 간헐적으로 터지는 총성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단순한 추격이 아니었다. 적들은 2인 1조로 나뉘어 서로를 엄호하며 거리를 좁혀오는 전형적인 특수부대식 수색 선멸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따라잡혀. 숨을 헐떡이며 밀러가 외쳤다. 수지는 대답 대신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 거대한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여기서 승부를 봐야 해.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내가 저들을 유인할 테니 당신은 우회해서 뒤를 쳐.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하지만 넌 무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들어야지. 수지는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까 창고에서 집어든 쇠 파이프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주변의 모든 지형지물이 무기로 보였다. 날카로운 돌멩이, 굵은 나뭇가지, 그리고 어둠 그 자체까지도. 5분 뒤에 움직여. 그 전까진 절대 나오지 마. 그 말만 남기고 수지는 소리 없이 바위 뒤를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밀러는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했다. 1분, 2분. 칠흑 같은 숲속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마치 수진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바로 그때 숲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연이어 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총성이 울렸다. 지금이다. 밀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괴한 2명이 쓰러져 있었고 수진이 그중 1명의 소총을 빼앗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을 이용해 적의 시야 밖으로 이동한 뒤 돌멩이를 던져 소리를 내고 그 소리에 반응한 적의 사각으로 파고들어 순식간에 두 명을 제압한 것이었다. 한 명은 쇠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수진의 맨손 격투술에 목이 꺾여 있었다. 멍하니 서서 뭐해? 수진의 외침에 밀러는 정신을 차리고 쓰러진 적의 소총을 집어들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무기를 손에 넣었다. 상황은 여전히 불리했지만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터였다. 스아. 수진의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은 쓰러진 적들을 방패 삼아 남은 적들을 향해 맹렬한 반격을 시작했다. 타타타탕. 숲속은 순식간에 치열한 전장으로 변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는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두 사람의 움직임은 완벽했다. 수진이 왼쪽을 맡으면 밀러는 말없이 오른쪽을 커버했다. 한 사람이 재장전을 하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어모 사격으로 적의 발을 묶었다. 언어도 국적도 달랐지만 수많은 훈련과 실전으로 다져진 특수부대원들의 몸에 밴 언어, 전술은 그들을 완벽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 주었다. 서로의 등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두 사람은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이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지금 그들 사이에는 오직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치열한 총격전 끝에 마침내 마지막 적이 쓰러졌다. 숲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화약 냄새와 짙은 피 냄새만이 조금 전의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괜찮아? 밀러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팔에 가벼운 총상이 스쳐 지나가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적들의 정체를 확인해야 해. 수지는 쓰러진 괴한에게 다가가 그의 복면을 벗겼다. 동양인의 얼굴이었지만 국적을 알 수는 없었다. 군복에도 아무런 표식이 없었다. 그때 수진의 눈에 쓰러진 적의 팔뚝에 새겨진 작은 문신이 들어왔다. 검은 태양과 그 중앙을 꿰뚫는 단검. 이 문신은? 밀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흑양회. 최근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급격히 키우고 있는 신흥 국제 범죄 조직이야. 마약 밀매, 무기 밀거래, 청부 살인.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놈들이지. 얼마 전 국정원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했었어. 그럼 저놈들이 왜 이 훈련장을 습격한 거지? 단순한 테러? 아니. 수진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단순한 테러가 아니야. 이 훈련장은 한미 양국의 최첨단 군사 시스템이 집약된 곳이야. 만약 저들이 훈련 시스템을 해킹해서 피하 식별 장치를 조작한다면 아군끼리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게 만들 수도 있어. 자멸시키는 거지. 이건 군사 기밀 탈취를 넘어선 전쟁을 일으키려는 계획이야. 밀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진의 말대로라면 지금 훈련장 전체가 엄청난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이었다. 서둘러야 해. 본대에 알려야. 밀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 그의 입을 막았다. 아니,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 뭐라고? 생각해봐. 저들이 어떻게 우리 둘만 있는 창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기습했겠어? 그리고 이 넓은 훈련장의 경계망을 어떻게 뚫고 들어왔겠어?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야. 지금 본부로 돌아가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야. 차가운 진실이 두 사람을 덮쳤다. 그들은 이제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만 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서로뿐이었다.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하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빠르게 회전했다. 계획을 바꿔야겠어. 본부로 가는 대신 중앙통제실로 간다. 중앙통제실? 거길 왜? 모든 훈련 시스템을 통제하는 곳이야. 만약 적들의 목표가 시스템 해킹이라면 그곳으로 향할 게 분명해. 우리가 먼저 가서 놈들의 계획을 막아야 해. 하지만 그곳은 경비가 가장 삼엄한 곳이잖아. 배신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 수지는 밀러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미군이야. 통제실에는 미군 측 요원들도 함께 근무하고 있지.
당신이 어떻게든 그들의 눈을 속이고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줘.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밀러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어떻게 하면 되지? 두 사람은 쓰러진 적들의 옷을 벗어 갈아입었다. 완벽한 위장은 아니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충분히 식별을 교란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숲속의 지름길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중앙 통제실로 향했다. 통제실 주변은 예상대로 경비가 삼엄했다. 곳곳에 무장한 경비병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출입구는 암호화된 카드로 통제되고 있었다. 내가 먼저 가서 경비병들의 시선을 끌게. 그 틈을 타서 당신은 건물 뒤편의 환풍구로 침투해. 내부 구조는 내가 통신으로 알려주지. 밀러는 수진에게 소형 무전기를 건네며 말했다. 조심해. 수진은 짧게 대답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밀러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당당하게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꼼짝 마. 누구냐? 경비병들이 즉시 총을 겨누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진정해, 아군이다. 그린벨의 알파팀 팀장 데이비드 밀러 대위다. 숲속에서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습격당했다. 긴급 상황이다. 밀러는 유창한 한국말로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옷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어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경비병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미군 대위가 직접 나타나자 경계심을 풀고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밀러가 경비병들의 시선을 끄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 시각 수지는 건물 뒤편의 거대한 환풍구를 통해 소리 없이 통제실 건물 내부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밀러가 알려준 대로 복잡한 복도를 지나 중앙 통제실 서버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하대위, 들리나? 지금 어디지? 무전기에서 밀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버실 앞이야. 문은 전자 잠금 장치로 잠겨 있어. 암호를 알아내야 해. 잠깐만 기다려봐. 밀러는 경비병들과 대화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통제실 내부로 들어갔다. 그는 어깨 너머로 요원들이 컴퓨터에 암호를 입력하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암호는 브라보 탱고 734다. 반복한다. 브라보 탱고 734. 알았어. 수지는 암호를 입력하고 조심스럽게 서버실 안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서버들이 즐비한 방 안 한쪽 컴퓨터 앞에서 괴한 한 명이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수지는 소리 없이 그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리고는 단숨에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제압했다. 컥 소리와 함께 괴한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수지는 즉시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다. 이미 해킹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었고 피하 식별장치 시스템의 방화벽이 거의 뚫리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컴퓨터의 외부 장치를 연결하고 자신이 미리 준비해온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심었다. 적의 해킹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고 역으로 그들의 본거지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밀러와 합류해서 이곳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었다. 임무 완료. 이제 철수한다. 수진이 무전으로 말하며 서버실을 빠져나오려는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차가운 총구가 느껴졌다. 거기까지다. 하수진 대위. 익숙한 목소리. 수진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팀원이자 그녀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선임 부사관 박철규 중사가 총을 겨누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자의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 중사님? 수진의 목소리가 충격으로 떨렸다. 어떻게? 당신이. 사람은 돈 앞에선 얼마든지 변하는 법이지. 하대위. 박 중사는 비열하게 웃었다. 그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구르는 것도 지긋지긋했어. 이제 이 지긋지긋한 군 생활도 끝이다. 흑양회에서 두둑한 돈을 받기로 했거든. 당신과 그 미국 놈만 처리하면 모든 건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으로 끝나는 거지. 절망적인 상황. 가장 믿었던 동료의 배신은 그 어떤 적의 공격보다 더 뼈아팠다. 수지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할 마지막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 하대위. 넌 내 상대가 안 돼. 박철규 중사는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수진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수진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수진은 순순히 무기를 내려놓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박 중사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 숨소리, 손가락의 위치까지.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왜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수진은 시간을 벌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다.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궁금한가? 어차피 죽을 목숨 알려주지. 박 중사는 자신의 계획을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군 내부 기밀을 빼돌려 흑양회에 팔아넘겨왔고 이번 연합훈련을 기회로 시스템을 해킹하여 한미 관계를 파탄내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아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다. 수진과 밀러가 낡은 창고에서 만난다는 정보 역시 그가 흑양회에 흘린 것이었다. 내가 너무 똑똑한 게 문제였어, 하수진. 처음부터 널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군인이더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거해야만 했다. 박 중사가 방아쇠의 손가락을 꺼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당신이 처음 군번줄을 목에 걸었을 때 조국에 맹세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뭐? 박 중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조국에 대한 맹세. 그가 잊고 지낸 지 오래된 하지만 그의 가슴속 어딘가에 분명히 남아있을 군인의 혼.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수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숙이는 동시에 바닥에 내려놓았던 소총을 발로 차올렸다. 공중으로 솟구친 소총을 손으로 잡은 그녀는 몸을 회전시키며 그대로 박 중사에게 총구를 겨눴다. 탕! 탕! 두 발의 총성이 거의 동시에 울려 퍼졌다. 박 중사가 놀라 급하게 쏜 총알은 수진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고 수진이 쏜 총알은 정확하게 박 중사의 손에 들린 권총을 맞춰 저 멀리 날려버렸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박 중사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손을 부여잡았다. 수진은 지체 없이 그에게 달려들어 치열한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수부대원들 간의 싸움은 일반적인 격투기와는 차원이 달랐다. 모든 동작이 상대를 죽이기 위한 치명적인 살인 기술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급소를 노리며 좁은 복도에서 처절하게 맞붙었다. 하지만 힘에서는 역시 남자인 박 중사가 우위였다. 그는 수진을 벽으로 거세게 밀어붙이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끝이다, 하수진. 점점 의식이 흐려져 가던 그때였다. 거기까지.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복도 반대편에서 데이비드 밀러 대위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경비병들을 따돌리고 총성을 듣고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박 중사는 당황하여 수진을 방패 삼아 밀러와 대치했다. 쏴. 어서 쏴보라고, 이 미국놈아. 이 여자가 먼저 죽을 테니까. 밀러는 섣불리 총을 쏘지 못했다. 자칫하면 수진이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바로 그 순간 수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박 중사의 발을 힘껏 밟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하는 신음과 함께 박 중사의 힘이 순간적으로 풀린 틈을 타 수진은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지금이야. 수진의 외침과 함께 밀러의 총구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다. 탕. 정확하게 박 중사의 어깨를 꿰뚫은 총알은 그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봉쇄했다. 크악!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박 중사 위로 뒤늦게 달려온 707 대원들과 미군 헌병들이 덮쳤다. 강민준 상사는 배신자의 모습을 보고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전부 끝났습니다. 수진은 힘없이 주저앉으며 말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밀러는 재빨리 그녀에게 달려가 부축했다. 괜찮아? 하대위. 정신 차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그의 품에 기댄 채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죽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해 보였다. 길고 길었던 하룻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하수진 대위가 심어놓은 바이러스 덕분에 흑양회의 아시아 지부 본거지가 발각되었고 국정원과 인터폴의 공조작전으로 조직은 일망타진되었다. 배신자 박철규 중사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국가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한미동맹에 큰 위기를 초래할 뻔했지만 하수진 대위와 데이비드 밀러 대위의 목숨을 건 활약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양국의 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과 미명예 훈장을 수여받게 되었다. 훈장 수여식 날 청와대 영빈관은 양국의 군 고위 관계자들과 언론으로 가득 찼다.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단상에 오른 수지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대통령이 직접 그녀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밀러 역시 늠름한 모습으로 훈장을 받았다. 그는 훈장을 받은 뒤 망설임 없이 수진에게 다가가 거수 경례를 붙였다. 당신은 진정한 군인이야, 하대위. 당신과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 수진도 그를 향해 미소와 함께 경례로 답했다.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국경을 초월한 전후회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냈다. 수여식이 끝나고 열린 축하 파티에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 수진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미군 대원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했어, 하대위. 우리가 완전히 틀렸었어. 당신을 존경해. 수진은 너그럽게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모든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밀러가 샴페인 2잔을 들고 수진에게 다가왔다. 이제 좀 괜찮아? 응. 이 정도 상처는 금방 아물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하고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나 곧 장기 휴가를 신청했어. 밀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디 가는데? 미국.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밀러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군번줄 모양으로 만든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군인에게 군번줄은 목숨과도 같지. 내 목숨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어. 그것은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다.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한번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에는 군복이 아닌 가벼운 스카이다이빙 복장 차림이었다. 준비됐어? 밀러가 활짝 웃으며 물었다. 언제나. 수진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푸른 하늘과 드넓은 태평양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자유롭게 비상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는 국경도 편견도 갈등도 존재하지 않았다. 수진. 거센 바람 속에서 밀러가 외쳤다. 나 장기 복무 신청. 그만뒀어. 이제 군인 말고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수지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고 뜨겁게 입을 맞췄다. 하늘과 땅, 그 모든 것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오만과 편견으로 시작된 위험한 내기는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두 개의 심장은 이제 하나의 운명이 되어 새로운 하늘을 향해 함께 날아오르고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그 옷에 그 손에 득실거릴 세균과 바이러스가 눈에 선합니다. 이건 단순한 면회 거절이 아니라 부대 방역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장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병균 취급하며 내쫓은 저 노인의 전화 한 통에 대한민국 육군 전체가 무릎 꿇게 될 줄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공유하며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경기도 양주시 가막산의 웅장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싼 분지. 그곳에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 중 하나인 제25보 병사단 비룡부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휴전선 중서부 전선을 책임지는 이 부대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훈련과 경계 근무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작업의 연속. 20살 남짓의 청춘들은 이곳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었다. 그해 여름은 유독 지독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렸고 막사하는 한증막을 방불케 했다.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이등병 이강민은 흘러내리는 땀을 훔치며 전투와 끈을 고쳐맸다. 입대한 지 겨우 3달.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시간이었다. 사회의 자유로움 대신 절도와 규율이 그의 온몸을 올가맸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얼굴들이 매일 밤 꿈속에 아른거렸다. 야, 이강민. 정신 안 차려? 님이 눈깔에 힘 안 줘. 등 뒤에서 날아온 고함 소리에 강민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최상병이었다. 부대 내에서 미친 개로 통하는 그는 갓 들어온 신병들을 물어뜯는 것을 낙으로 삼는 자였다. 강민은 황급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관등 성명을 외쳤다. 이병, 의, 강, 민. 목소리 봐라. 기어 들어간다 아주. 내 애미가 밥 안 챙겨주디? 아 맞다. 넌 할머니밖에 없지. 최상병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강민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입대 전 제출한 신상명세서를 본 모양이었다. 부모님은 그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고 충청도 시골에서 밭일로 생계를 꾸리는 할머니가 유일한 혈육이었다.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파는 말에 강민은 아래 집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지만 그는 그저 주먹을 꽉 쥘 뿐이었다. 이곳에서 이등병은 감정을 드러낼 권리조차 없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생활관. 강민은 화장실 변기칸에 쪼그려 앉아 수첩에서 꼬깃꼬깃한 편지지를 꺼냈다.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비상등의 의지에 한자 한자 눌러 썼다.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선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따위의 이야기는 모두 지웠다. 대신 잘 적응하고 있고 밥도 맛있고 동기들과도 잘 지낸다는 거짓말들로 칸을 채웠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야 겨우 진심을 담았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준 따뜻한 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다음 면회 때 꼭 와주실 수 있나요? 손주 얼굴 보러 꼭 한번 와주세요. 편지를 쓰는 내내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식 잃은 슬픔을 평생 가슴에 묻고 모진 세월을 밭고랑의 땀으로 새기며 살아온 분. 그런 할머니에게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은 손주인 자신이었다. 강민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편지지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다. 며칠 뒤 부대의 실세인 김혁주 대위가 막사를 순시했다. 30 초반의 나이에 이미 대위 계급을 단 그는 육사 출신의 엘리트였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매는 그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냉정한 인간인지를 보여주었다. 병사들은 그를 얼음심장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그는 병사들의 사소한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았고 그의 불호령이 떨어지는 날은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다. 김대위는 먼지 하나 없는 복도를 걸으며 매서운 눈으로 주변을 훑었다. 그의 발걸음이 강민이 속한 삼생활관 앞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고 서늘한 기운이 생활관을 감쌌다. 전원 기상. 5초 안에 정렬한다. 실시. 잠들어 있던 병사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순식간에 관물대 앞에 칼같이 정렬한 병사들 사이를 김대위가 천천히 걸었다. 그의 시선이 강민의 관물대에 꽂혔다. 관물대 한쪽 구석에 붙여둔 할머니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이건 뭐지? 김대위의 나직한 목소리에 강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병 이강민. 제 할머니 사진입니다. 할머니?
군대 와서 엄마 찾는 놈은 봤어도 할머니 찾는 놈은 처음이군. 아직 젖도 안 뗀 애새끼가 총은 어떻게 잡으려고. 김대위는 비웃음을 흘리며 사진을 손가락으로 툭 튕겼다. 그리곤 강민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눈빛이 아주 반항적이군. 내 놈 같은 정신 상태로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놈이야. 사회에서 뭐 하다 온 놈이지? 대답 안 해? 이 새끼가. 군대가 아직 내 놈 방구석인 줄 아나. 김대위의 고함과 함께 강민의 뺨이 돌아갔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다시 번졌다. 그러나 강민은 고통보다 더한 수치심에 온몸을 떨어야 했다. 모든 생활관 동기들이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대위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강민의 뺨을 한 차례 더 후려쳤다. 쓰레기 같은 놈. 내 놈 하나 때문에 우리 중대 전체가 썩은 물이 드는 거야. 오늘부터 너는 특별관리 대상이다. 내 놈의 그 물러터진 정신 상태를 내가 아주 뿌리부터 뽑아주지. 그날 이후 강민의 군 생활은 지옥 그 자체가 되었다. 김대위는 사사건건 강민을 트집 잡아 얼차려를 주었고 최상병을 비롯한 선임들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해졌다. 강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때마다 꼬깃꼬깃한 편지 속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보고 싶다는 마지막 한 줄. 그 한 줄이 그를 붙잡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는 버텨야만 했다. 할머니가 면회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 희망 하나로 강민은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다. 충청남도 깊은 산골 마을, 동트기 전의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희미한 등잔불이 새어나오는 작은 흙집에서 손옥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 밤새 쑤시는 허리와 무릎의 통증으로 잠을 설쳤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다. 오늘은 하나뿐인 손주 강민을 만나러 가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며칠 전 삐뚤빼뚤한 손주 글씨로 가득한 편지를 받고 할머니는 며칠 밤낮을 들뜬 마음으로 보냈다. 보고 싶다는 네 글자가 할머니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늙은 몸으로 먼 길을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할머니는 새벽 이슬을 맞고 딴 싱싱한 애호박과 텃밭에서 막 캐낸 감자를 솥에 넣었다. 강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호박 감자찌개. 거기에 어젯밤부터 정성껏 불리고 양념한 소갈비를 뭉근한 불에 올렸다. 군대 밥이 아무리 잘 나온다 한들 할머니의 손맛만 할까? 굶주렸을 손주 배를 채워줄 생각에 할머니는 절로 콧노래가 나왔다. 음식을 싸고 옷을 챙기는 할머니의 손길은 분주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장 아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는 없었다. 옷 곳곳이 해지고 색이 바랬지만 할머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옷이 없었다. 어제 밭에서 김을 매느라 옷자락과 손톱 밑에는 미처 씻어내지 못한 흙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다. 흙먼지 묻은 자신의 모습이 손주에게 부끄러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저 한시라도 빨리 손주를 볼 생각에 마음이 급할 뿐이었다. 할머니는 손수 담근 식혜와 조기 10대까지는 되는 반찬들로 가득 찬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절뚝이는 걸음으로 집을 나서는 할머니의 등은 심하게 굽어 있었다.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1시간을 넘게 걸어 읍내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동력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시외버스에 몸을 싣자 긴장이 풀리며 고단함이 몰려왔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잠시 눈을 붙였다. 꿈속에서 강민의 어릴 적 모습이 나타났다. 부모를 잃고 밤새 울던 어린 손주를 품에 안고 이 할미가 너를 지켜주마 하고 다짐했던 날이 엊그제 같았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머니는 억척스럽게 살아왔다. 이제는 늠름한 군인이 된 손주. 할머니에게 강민은 삶의 이유 그 자체였다. 서울 남부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다시 경기도 양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도시의 복잡한 풍경과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어지럽고 정신없었지만 할머니는 오직 손주를 만난다는 일념 하나로 길을 헤쳐나갔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길을 물어 겨우 25사단 비룡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뜨거운 햇살이 머리 위로 내리쬐는 오후가 되어서였다. 5시간이 넘는 대장정이었다. 부대 정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높다란 철문과 날카로운 철조망, 그리고 총을 맨 채 서 있는 젊은 군인의 모습은 할머니를 주눅들게 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용기를 내어 위병소로 다가갔다. 저 우리 손주 이강민이 면회 좀 하러 왔는데.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는 위병소의 젊은 이등병에게 겨우 들릴 정도였다. 더위에 지쳐있던 이등병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흘기 쳐다보았다. 남루한 옷차림, 흙먼지 묻은 얼굴과 손, 그리고 머리에 인 커다란 보따리. 영락없는 시골 촌부의 모습이었다. 성함이랑 신분증 보여주세요. 면회 신청서는 작성하셨고요. 딱딱하고 기계적인 말투였다. 신분증이니 면회 신청서니 하는 말들을 할머니는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저 손주 이름만 대면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신분증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이강민이 할미라고 하면 알 거요. 우리 강민이 얼굴만 잠깐 보고 가게 해주면 안 될까? 할머니는 간절한 눈빛으로 사정했다. 하지만 이등병은 규정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안 됩니다, 할머니. 신분 확인 안 되면 부대 출입 절대 안 됩니다.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지프차 한 대가 위병소 앞에 거칠게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김혁주 대위였다. 그는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할머니와 이등병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무슨 소란이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등병은 잔뜩 군기가 들어 경례를 외쳤다. 단결. 대위님, 이 할머니께서 신분증 없이 병사 면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 대위의 시선이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그는 위아래로 할머니를 훑어보았다. 경멸과 조소가 가득 담긴 시선이었다. 마치 길거리에 더러운 무언가를 보는 듯한 눈빛. 그 눈빛에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잠시 후 모두를 얼어붙게 할 그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김혁주 대위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는 손옥자 할머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가축의 등급을 매기는 사람처럼 훑어내렸다. 땀과 흙먼지로 얼룩진 낡은 옷, 거친 노동으로 마디마디가 굵어진 시커먼 손,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깊게 파인 얼굴의 주름까지.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할머니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할머니. 김 대위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오만함과 냉기는 주변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셨습니까? 동네 경로당이나 양로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신성한 국방의 요람입니다. 그는 신성한이라는 단어에 유독 힘을 주어 말했다. 할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그걸 왜 몰라. 우리 손주가 나라 지키는 뒤 기특해서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싶어서 왔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하지만 김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손주요? 당신 같은 사람을 할머니로 둔 그 병사는 참으로 불행하겠군요. 아니, 우리 부대의 불행인가? 뭐라고? 할머니의 귀를 의심했다. 너무나도 모욕적인 말에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곁에 서 있던 위병소 이병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장교가 민간인, 그것도 연로한 노인에게 저런 막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김 대위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일부러 할머니가 들고 온 보따리를 발끝으로 툭 쳤다. 그리고 이 냄새나는 보따리는 뭡니까? 어디서 음식물 쓰레기라도 주워오셨나? 할머니, 똑똑히 들으세요. 우리 부대는 외부 음식물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할머니에게 이번 방문 거절의 진짜 이유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내뱉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위생 상태가 심히 불량합니다. 위생이라니? 척 보면 모르십니까? 그 옷에 그 손에 득실거릴 세균과 바이러스가 눈에 선합니다. 지금 우리 부대는 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의 부주의 때문에 수백 명 장병들의 건강을 위협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면회 거절이 아니라 부대 방역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는 필수적인 조치라는 말을 강조하며 마치 할머니를 살아있는 병원균 취급했다. 어제 밭에서 캔 고구마에 흘기채 가시지 않은 손, 새벽 이슬을 맞으며 뜯은 나물이 묻은 옷자락. 그것은 평생을 정직한 땀으로 살아온 할머니의 훈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훈장은 더럽고 위험한 전염의 매개체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 5시간을 넘게 걸려 오직 손주를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려온 길이었다. 그 길 위에서 겪었던 모든 고단함과 설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이런 인간 앞에서 비참해지고 싶지는 않았다. 당신 지금 말 다 했는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쇳소리 같은 목소리였다. 군인이 나라를 위해 자식 군대 보낸 늙은이한테 어찌 그런 망발을 할 수가 있어. 할머니의 일갈에 김대위는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망발? 할머니, 지금 현실 파악이 안 되십니까? 당신 같은 무지한 민간인들이 우리 아들, 우리 손주를 외치며 군의 규율과 기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한 번만 더 부대 앞에서 소란 피우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김대위는 싸늘하게 말을 마치고는 돌아섰다. 마치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는 위병소 이병에게 턱짓하며 명령했다. 저 노인네 당장 부대 반경 100m 밖으로 쫓아내. 그리고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해. 명령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은 어쩔 수 없이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차마 험하게 대할 수는 없어 우물쭈물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평생을 겪어보지 못한 모멸감과 서러움이 심장을 후벼 팠다. 손주에게 주려던 따뜻한 밥과 반찬이 담긴 보따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김대위는 지프차에 오르며 마지막까지 경멸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고 나서야 할머니는 겨우 몸을 돌렸다. 터벅터벅 천근만근 같은 발걸음을 옮기는 할머니의 굽은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그때였다. 부대 안으로 사라졌던 김대위의 차가 급정거하듯 멈춰서더니 미친 듯이 후진하여 다시 정문으로 달려왔다. 차에서 내린 김대위의 얼굴은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할머니를 향해 외쳤다. 잠깐만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작고 낡은 휴대전화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곤 익숙하게 번호를 눌러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잠시 후 이 부대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이름이었다. 손옥자 할머니의 거친 손가락이 낡은 휴대폰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지 않아 중후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울렸다. 예, 어머님. 접니다. 그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전화기를 뚫고 나올 듯했다. 원철안하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어머님 어디십니까?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양주 25사단 앞이다. 우리 강민이 얼굴 좀 보러 왔는데. 할머니는 차마 자신이 겪은 모욕을 입에 담지 못하고 말을 흐렸다. 하지만 이미 남자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게 굳어지고 있었다. 쫓겨나셨습니까? 어떤 놈입니까? 어머님께 감히 그런 짓을 한 놈이 누굽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활화산이 터지기 직전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할머니가 대답 대신 희미한 흐느낌을 흘리는 순간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어머님, 아무데도 가지 마시고 거기 잠시만 계십시오. 10분.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할머니가 휴대폰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 미친 듯이 후진해온 지프차에서 김혁주 대위가 굴러떨어지듯 내렸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조금 전 중대 행정반에서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것이었다. 사단장 직속 부관실에서 걸려온 피를 말리는 전화였다. 곧 육군본부에서 VVIP가 방문하시니 정문에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기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리고 그 VVIP의 인상착의는 방금 자신이 모욕하고 내쫓은 초라한 노인과 정확히 일치했다. 하할머니. 아니 어르신.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 대위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처절했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그때였다. 저 멀리서부터 땅을 울리는 듯한 엔진 소리와 함께 위압적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사이렌도 울리지 않은 채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차량 앞뒤로는 헌병대 사이드카가 호위를 하고 있었다. 그 행렬이 부대 정문 앞에 멈춰 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물론 김 대위마저 얼어붙었다. 검은 세단의 보닛에는 육군을 상징하는 봉황 마크가 선명했고 앞 유리에는 별 3개가 박힌 성판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대장, 참모총장이거나 그에 준하는 최고 위급 지휘관의 차량이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군화가 아스팔트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차에서 내린 것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사내였다. 빈틈없이 다려진 전투복,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3개의 별. 이원철 대장이었다. 그는 현재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 부사령관이자 군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내리자마자 주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손옥자 할머니였다. 이원철 대장은 할머니 앞에 멈춰 서더니 다음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그 육군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이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이며 할머니에게 경의를 표했다. 어머님,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송구함이 배어 있었다. 할머니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원철아, 내가 여길 어찌 오셨어야죠. 오시기 전에 제게 먼저 전화를 주셨어야죠. 이 먼 곳까지 이리 험한 대접을 받으실 줄도 모르고. 이 대장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으로 서 있는 김혁주 대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한 인간의 눈빛이 아니었다. 적을 앞에 둔 맹수의 눈빛 그 자체였다. 자네가 이곳 책임자인가? 충, 성, 대위, 김, 혁, 주, 입니다. 김 대위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관등 성명을 외쳤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 대장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쏘아보았다. 그 침묵이 천둥 같은 호령보다 더 무서웠다. 잠시 후 그는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는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따위 망발을 짓거렸나? 대답 못하나? 내 놈의 그 잘난 혓바닥으로 이 나라의 어머니를 모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벙어리가 됐나? 이 대장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을 뿐인데도 김 대위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이 대장은 말을 잠시 끊고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의 단 7분뿐인 태극무 공훈장 수훈자의 미망인이시다.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태극무 공훈장. 그것은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무공훈장이었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영웅에게만 허락되는 살아있는 전설의 상징이었다. 이분의 남편 고 김태준 대령님은 이 대장의 목소리가 잠시 잠겼다. 그는 감정을 추스르고 말을 이었다.
전쟁 당시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 포로가 된 전우 7명을 구해내셨고 퇴로가 막히자 50명의 적과 홀로 맞서 싸우다 장렬히 산화하신 분이다. 그때 그분의 나이 28이었다. 그리고 이 어머님은 갓 태어난 아들을 홀로 키우시며 평생을 국가유공자 연금 한 푼 받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땀으로 이 나라를 지탱해 오신 분이다. 그런데 내 놈이 감히. 이원철 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는 김혁주라는 한 인간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이 끝났음을 선언하고 있었다. 정적. 부대 정문 앞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원철 대장의 말이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김혁주 대위의 머리를 내리쳤다. 태극무 공훈장 수훈자의 미망인. 자신이 방금 전염병을 옮길 것 같은 더러운 노인네 취급하며 내쫓은 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쟁 영웅의 아내였다. 김대위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색이 된 그의 얼굴 위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이 대장은 더 이상 김대위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곁에 있던 부관에게 나직이 명령했다. 사단장, 당장 여기로 오라고 해. 그리고 저자는 오늘부로 보직 해임시키고 육군중앙수사단에 넘겨.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죄, 민간인에 대한 모욕죄, 그리고 무엇보다 영웅에 대한 능멸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규를 동원해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게. 예, 알겠습니다. 부관이 경례를 붙이고 돌아서는 순간 김대위는 무릎을 꿇었다. 사사령관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필사적으로 빌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엘리트 장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한 마리의 비굴한 벌레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대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용서? 내 놈이 용서를 빌어야 할 상대는 내가 아니다. 하지만 저분께는 내 놈 따위가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다. 끌어내. 헌병들이 달려들어 통곡하는 김대위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갔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묘한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이 대장은 다시 몸을 돌려 손옥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다. 어머님, 이제 들어가시지요. 강민이 녀석, 어머님 오셨다는 소식 들으면 아마 한달음에 달려올 겁니다. 잠시 후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에 이르기까지 부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정문으로 뛰어나와 이 대장과 할머니 앞에 정렬했다. 그들은 모두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감히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다. 이 대장의 특별 지시로 부대에서 가장 전망 좋고 아늑한 가족 면회실이 할머니를 위해 준비되었다. 사단장 주관 하에 최고의 요리사들이 동원되어 진수성찬이 차려지기 시작했다. 소란스러운 준비 과정 속에서 할머니는 오직 한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병, 의, 강, 민.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전투복 차림의 강민이 면회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면회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할머니를 발견하는 순간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할머니? 강민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얼굴. 편지에 썼던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강민아, 내 새끼.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벌렸다. 강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가 할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다. 품에 안긴 할머니의 몸은 너무나도 작고 앙상했다. 하지만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는 강민이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을 눈 녹듯 녹여버렸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까지? 우리 강아지 보고 싶어서 왔지. 밥은 잘 챙겨 먹는겨? 잠은 잘 자고? 누가 너 괴롭히지는 않고? 할머니는 강민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연신 물었다. 강민은 차마 힘들었다는 말을 할 수 없어 그저 고개만 저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할머니의 거친 손이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평생 밭일로 다져진 흙먼지 묻은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이원철 대장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시울도 어느새 붉게 젖어 있었다. 김태준 대령은 그의 아버지가 가장 존경했던 전우이자 목숨을 빚진 생명의 은인이었다. 아버지는 임종 직전 이 대장의 손을 잡고 유언처럼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김태준 대령님의 가족을 지켜드려라. 그것이 군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내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명령이다. 오늘 그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동시에 군이라는 조직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바로 희생에 대한 존중이었다. 이 대장은 조용히 몸을 돌려 부관에게 지시했다. 이강민 이병, 오늘부터 4박 5일 특별 포상 휴가다. 지금 당장 어머님 모시고 부대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사드리고 제일 좋은 옷 사드리고 제일 편한 곳에서 주무시게 해드려. 모든 경비는 내 개인 카드로 결제한다. 그리고 복귀하면 저 녀석은 우리 부사령관실 직속 행정병으로 보직을 변경시킨다. 영웅의 손자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것이 이 나라가 영웅과 그 후손에게 보내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존경의 표시였다. 이강민 이병이 할머니와 함께 꿈같은 휴가를 보내는 동안 비룡부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육군 대장이 직접 방문하여 일개 대위를 보직 해임시키고 수사단에 넘긴 사건.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순식간에 군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건의 중심에 섰던 김혁주 대위는 독방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육사 수석 입학, 조기 진급, 모두가 인정하는 엘리트 코스.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던 그의 군 생활은, 아니 인생은 단 한 번의 오만하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나락에 떨어졌다. 그는 며칠 밤낮을 울부짖으며 후회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군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무서웠다. 군 형법 제62조 가혹행위 및 제48조 상관 모욕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다. 그가 이강민 이병에게 가했던 폭언과 폭행, 그리고 부대 내에서 자행했던 수많은 가혹행위들이 낱낱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동료 장교들과 부사관, 병사들은 더 이상 그의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증언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조사를 받던 중 김혁주는 손옥자 할머니의 남편인 고 김태준 대령의 군 복무 기록을 보게 되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김태준 대령의 출신 학교. 바로 자신이 졸업한 육군사관학교의 대선배였다. 그것도 전설로만 내려오던 생도 시절부터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재능을 보였던 영웅. 기록 속의 김태준 대령은 그가 평소 입버릇처럼 말하던 진정한 군인의 표상, 그 자체였다. 부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고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았으며 적 앞에서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자였지만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했던 사람. 김혁주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자신은 그동안 무엇을 위해 군인이 되었는가? 그저 남들 위해 군림하고 약자를 짓밟으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던가. 얼음 심장이라 불리던 그의 자부심과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진정한 군인의 그림자조차 밟아보지 못한 그저 군복 입은 양아치에 불과했다. 며칠 뒤 군사재판에서 그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던 날 그는 수감복 차림으로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대의 위병소를 보며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한편 4박 5일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강민 이병의 삶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 지상작전 사령부 부사령관실 행정병. 그것은 웬만한 장교들도 부러워하는 꿈의 보직이었다. 그는 더 이상 선임들의 눈치를 보거나 부당한 얼차려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대신 그의 앞에는 새로운 임무와 책임감이 주어졌다. 그의 직속 상관이 된 이원철 대장은 강민을 단순한 병사가 아닌 전우의 손자이자 자신의 조카처럼 아끼고 챙겨주었다. 그는 강민에게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덕목을 가르쳤고 때로는 인생의 선배로서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강민아,
내 할아버님께서는 진정으로 강한 분이셨다.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은 계급장이나 권력으로 약한 자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힘으로 약한 자를 지켜주고 감싸 안아주는 것이다. 너는 그 위대한 분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절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대장의 가르침 속에서 강민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다. 어리숙하고 나약했던 이등병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감과 책임감으로 가득 찬 늠름한 군인으로 변모해갔다. 그는 할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손주가 되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강민이 일병 계급장을 달게 된 어느 가을날 그는 이 대장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혁주 전 대위가 그에게 면회를 신청했다는 것이었다. 강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만나야만 했다. 그것이 이 지독한 악연을 끊어내는 마지막 매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군 교도소의 면회실은 세상의 모든 색이 빠져나간 듯한 회색 공간이었다. 차가운 시멘트 벽과 흠집 가득한 철제 테이블,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두꺼운 아크릴 칸막이. 이쪽의 세상과 저쪽의 세상을 가르는 투명한 벽 너머로 한 사내가 힘없이 걸어 들어왔다. 이강민은 순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수인복을 입은 사내는 그가 기억하던 김혁주가 아니었다. 한때 얼음처럼 서늘한 카리스마와 오만함으로 부대를 호령하던 엘리트 장교의 모습은 온데간 없었다. 머리는 아무렇게나 자라 덥수룩했고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볼은 헬쑥하게 꺼져 있었다. 무엇보다 강민을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불꽃처럼 타오르던 그 광기는 사라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재만 남은 눈.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속이 다 썩어버린 고목처럼 보였다. 김혁주는 칸막이 앞에 주저앉듯 의자를 끌어앉았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강민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았다. 잘 다려진 전투복, 반듯하게 세운 각, 그리고 어느덧 일병 계급장을 단 강민의 모습은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많이 변했군. 김혁주가 마른 입술을 열어 겨우 뱉어낸 첫마디였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강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동정심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한 인간의 비참한 말로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는 거 안다. 김혁주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는 말 100번, 1000번을 해도 부족하겠지. 나는 너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니까.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놈인 줄 알았다.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남들보다 빨리 진급하는 게 진짜 군인이고 진짜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해 보이는 놈들, 나보다 가지지 못한 놈들을 짓밟으면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지. 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만만한 먹잇감이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가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처절한 자기 혐오와 후회만이 묻어나왔다. 여기 들어와서 내 할아버님에 대한 기록을 읽었다. 한자 한자 몇 번이고 곱씹어 읽었다. 그러고 나서야 알았다. 내가 얼마나 하찮고 역겨운 벌레만도 못한 놈이었는지를. 그는 수화기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내 할아버님이야말로 진짜 군인이셨더군. 나 같은 놈은 감히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셨어. 그런데 나는 그런 분의 피를 이어받은 너를 괴롭히고 평생을 바쳐 그분을 기려오신 내 할머님을. 김혁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도 가증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인간의 공허한 절규였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강민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며 할머니를 병균 취급하던 김혁주의 경멸 어린 눈빛. 흙 묻은 손으로 보따리를 꼭 쥔 채 상처받은 얼굴로 돌아서던 할머니의 작은 뒷모습. 그 기억은 여전히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강민의 심장을 찔렀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 없는 거 안다.
울음을 그친 김혁주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강민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내 남은 인생을 걸고 내 죄를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이곳을 나가게 된다면 평생을 내 할머님과 너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거다. 정말이다. 믿어다오. 그의 목소리는 진실했다. 하지만 강민의 마음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말을 믿으라고요? 강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기억하는 김혁주의 목소리만큼이나 차갑고 날카로웠다. 당신이 우리 할머니께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습니까? 평생을 땀 흘려 자식과 손주를 키워온 정직한 손을 더러운 세균 덩어리 취급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할머니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수모와 모멸감을 느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 속죄? 강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당신 같은 인간은 용서받을 자격 없어. 평생 그 감옥 안에서 당신이 저지른 짓을 후회하며 살아. 다시는 내 앞에 그리고 우리 할머니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강민은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뒤돌아섰다. 면회실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강민아. 이강민 일병. 하고 절규하듯 외치는 김혁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가을은 유난히 짧았다. 몇 번의 비가 내린 뒤 부대 주둔지의 나무들은 순식간에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지고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냈다. 강민은 며칠간의 포상 휴가를 받아 할머니가 계신 충청도 시골집으로 향했다. 군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남아 있었다. 김혁주와의 만남 이후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져 있었다. 오랜만에 찾은 시골집은 변한 것이 없었다. 마당 한쪽의 텃밭에는 배추와 무가 튼실하게 자라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잘 마른 시래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강민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던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달려나왔다. 아이고 내 강아지. 온다는 말도 없이 어찌 왔랴. 할머니는 강민의 손을 잡고 얼굴을 부비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할머니의 품에서는 언제나처럼 구수한 흙냄새와 따스한 햇볕 냄새가 났다. 강민은 그 냄새를 맡고 나서야 비로소 집에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강민을 위해 따뜻한 저녁상을 차렸다. 갓 지은 쌀밥과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나물, 그리고 아궁이에서 뭉근하게 끓여낸 된장찌개.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지고 맛있는 식사였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강민은 조심스럽게 교도소에 다녀온 이야기를 꺼냈다. 김혁주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사죄했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강민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할머니. 그날 할머니가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할머니는 그런 강민의 손등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가만히 쓸어주었다. 강민아. 할머니가 나직이 손주의 이름을 불렀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여. 네? 미움이라는 건 말이다. 날카로운 돌멩이 같은 것이여. 그걸 손에 꼭 쥐고 있으면 결국 내 손만 상하고 피가 나는 법이지. 그 돌멩이를 던져버려야 내 손이 편안해지는 것이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끊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내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용케 살아 돌아왔을 때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단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전우가 되고 오늘의 전우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게 전쟁터라고. 거기서는 미움이나 원망 같은 감정을 품고 살 수가 없다고 했어. 그런 걸 품는 순간 총알보다 먼저 그 미움에 자기가 죽게 된다고. 할머니는 강민의 눈을 다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김대위라는 사람 벌은 이미 받고 있지 않니? 나라의 법이 그 사람에게 벌을 줬고 제 스스로도 반성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걸로 된 것이요. 거기에 내가 미움이라는 짐까지 평생 짊어지고 살 필요는 없단다. 그건 너무 무거운 짐이여. 할머니는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미움이라는 감정이 스스로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뿐이었다. 평생을 흙과 더불어 살아온 노인의 지혜는 군대의 그 어떤 엄격한 규율이나 법규보다 더 깊고 단단했다.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하렴. 다만 미움 때문에 내 귀한 인생의 한순간이라도 그늘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내 강아지. 그날 밤 강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미움은 날카로운 돌멩이와 같다는 말. 그 돌멩이를 던져버려야 내 손이 편안해진다는 말. 그는 여전히 김혁주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미움의 돌멩이가 아주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시간은 군인의 계급장처럼 묵묵히 흘러갔다. 가을이 가고 혹독한 겨울이 지나 부대에 다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날 무렵 강민은 상병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어리숙한 신병이 아니었다. 이원철 대장의 곁에서 군의 중요한 업무들을 처리하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고 후임들에게는 존경받는 선임이 되어 있었다. 복잡했던 마음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김혁주에 대한 생각은 일상에 묻혀 희미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행정반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 주소는 군 교도소였다. 강민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편지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도 없는 휴게실로 가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는 몇 번을 고쳐 쓴 흔적이 역력했다. 이강민 상병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군. 이 편지를 받으면 또 기분이 상할까봐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그래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펜을 들었네. 지난번 면회 때 자네가 했던 말을 기억하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라고. 그 말은 지금도 내 심장에 비수처럼 박혀있네. 맞아.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이 편지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네. 그저 나의 변화에 대해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해 자네에게 알려주고 싶었네. 나는 이곳에서 군사 관련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고 있네. 특히 자네의 할아버님 김태준 대령님에 대한 자료는 전부 찾아서 수십 번도 더 읽었지.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되네.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약자를 위해 당신의 할아버님은 기꺼이 목숨을 던지셨더군. 내가 군인의 명예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고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자신을 희생하여 누군가를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네. 이곳에는 나처럼 과오를 저지르고 들어온 이들이 많네. 나는 그들과 함께 매주 군사 토론회를 열고 있네. 김태준 대령님과 같은 진정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지.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변하기 시작했네. 절망만 가득했던 눈에 조금씩 삶의 의지가 보이기 시작했어. 나 또한 그들을 도우며 아주 조금씩 속죄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네. 이강민 상병. 자네는 내가 평생 경멸해왔던 할머니밖에 없는 불쌍한 놈이 아니었네. 자네는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영웅의 손자였고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어. 부디 자네의 군 생활이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할아버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네. 다시는 자네나 자네의 할머님 앞에 나타나 폐를 끼치는 일은 없을 걸세. 그저 멀리서 자네가 훌륭한 군인으로 전역하여 멋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마음속으로나마 응원하겠네. 안녕을 비네. 김혁주 씀. 편지를 다 읽은 강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편지 속에는 더 이상 비굴한 애원이나 자기 연민이 없었다. 대신 한 인간이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는 처절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민은 편지를 곱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봄 햇살이 연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을 짓누르던 마지막 돌멩이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용서는 누군가를 위한 시혜가 아니라 스스로를 올가매던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임을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다. 그는 이제 김혁주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었다.
아니,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강민의 저녁일이 다가왔다. 병장에서 이제는 어엿한 예비역이 되는 날. 지난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옥 같았던 이등병 시절, 할머니와의 눈물의 재회, 그리고 한 인간의 몰락과 변화를 지켜보았던 시간들. 그 모든 경험이 그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저녁 신고를 마친 강민은 부대원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를 유독 아꼈던 이원철 대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생 많았다, 강민아. 사회에 나가서도 늘 지금처럼 늠름하고 올곧게 살아가거라. 내 할아버님께서 하늘에서 늘 너를 지켜보실 것이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강민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곧장 고향 집으로 향하지 않고 익숙한 길을 따라 군 교도소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매듭지어야 할 일이 남아있었다. 면회실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아크릴 칸막이 너머로 나타난 김혁주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잿빛 수인복은 그대로였지만 공허하던 눈에는 희미하게 남아 총기가 돌아와 있었다. 그는 강민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한 미소를 지었다. 전역하는 날인가 보군. 축하하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네 어깨 위에 있던 무거운 계급장이 사라졌으니 얼굴도 좋아 보이고. 둘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편안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민이었다.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김혁주는 아무 말 없이 강민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민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희 할머니께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응원한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건강히 형기 마치시고 새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용서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진 말이었다. 김혁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강민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를 하고 돌아섰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고향집. 대문 앞에는 할머니가 아침부터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은 할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가 할머니의 품에 안겼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손주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집 안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풍겨왔다. 할머니의 부엌에는 강민이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호박 감자찌개와 소갈비찜을 비롯한 수십 가지의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몇 해 전 부대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렸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다. 어서 밥 먹자, 내 강아지. 배고팠지? 할머니는 강민의 밥그릇에 고봉으로 밥을 퍼주었다. 강민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숟가락 가득 밥을 떠서 입에 넣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밥이었다.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밥을 먹었다. 기나긴 여정이었다. 모욕과 분노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한 그릇의 따뜻한 밥상 앞에서 비로소 끝을 맺었다. 강민은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짓밟는 권력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상처를 보듬는 사랑과 용서에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저녁 햇살이 서로를 마주보며 웃는 할머니와 손주의 모습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